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권오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제 4주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역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의견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와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패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권오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 약자분들에게 예전에는 뭐 자리들 많이 양보하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교통 약자분들 보시면 자리를 양보한다 안 한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 헛에서 제공하는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매달 추첨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불교방송 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두 분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교통 약자분들이 보이시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좀 양보를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양보를 하죠. 저희 때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경로 사상이 있어서 네. 누가 말씀 안 하셔도 자동으로 네.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통 약자분들이 사실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어른들 분께서 네. 배려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셔서 이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당연하다 봅니다. 네. 예. 네. 권오문 홍순원 박사님은 최근이라고 이제 단서가 붙으니까 이 상황이 좀 다르죠. 최근에는 솔직히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회가 극히 드물죠. 그렇죠. 예, 차량을 이용하는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는 다른 질문을 드리면 유사하게 예, 이 운전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 초보 운전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운전할 때 약자일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 보시면 이렇게 좀 답답하다 하실 때 좀 양보를 하세요? 아니면 아우 비켜가야 돼? 이러면서 쑥 지나가시는 편입니까?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양보가 잘 안 되는 때가 솔직히 많이 있죠. 급할 때도 있으니까. 그죠? 예. 불쑥불쑥 네.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참 고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잘 고치겠습니다. 네, 마음만은 그래도 양보를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따뜻한 멘트로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해야죠. 양보해야죠. 자, 저희들 그 양보하는 마음이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질문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존중과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훌륭하십니다, 금 박사.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더 배려하고 네. 존중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면 그렇게 서로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묶여 있어서 네.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최근의 상황들, 헌재의 상황, 뭐 정치권의 다양한 이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바라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을 좀 엮어서 본인들의 생각을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 오늘은 우리 네. 금 박사 네. 먼저 하시죠. 금 길어도 박사님. 되겠습니까? 뭐 예. 네, 편하게 하시죠. 어쨌거나 윤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그 방어권인 마지막 변론을 하셨는데 그 워딩 중에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그리고 국민통합, 총리에게 위임한다. 즉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신경 쓰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고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딩도 중요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때마침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인용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종족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이 지금까지 절차적 헌결이나 졸속 재판 같은 논란 이런 식 재판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까지 부정할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을 임명직인 판사가 결정 내리는 것도 이것도 차후에 상당한 수정과 보완이 또 필요할 부분이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 속에 그것을 놓고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이 계엄 비상계엄을 놓고 우리가 더 이상 논하지 않을 정도로 전 국민이 이제는 판단 기준이 서 있다라고 우리 권 박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 박사 좀 전에 계속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 3주간에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최대행이 어제 저녁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최대행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최대행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8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만혁 재판관이 신규로 재판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11차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만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최종 선고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아마 국힘이나 또 권 박사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설명을 했듯이 그동안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최종 선고에 참가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것을 이번에 윤석열 재판의 사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은혁 재판관은 최종 9명의 재판관이 100% 완성이 돼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관련해서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지 않고, 또 늘 얘기하는 뭐 이념적 부분, 누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반드시 임명이 돼야 되고, 또 임명을 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어제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고 반드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결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변론 갱신 절차까지 만들어가면서 어떤 형태가 갈지는 3월 달 정도 들어가야지 또 변수가 또 생기고 또 변수가 생기고 또 변수가 생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면 마은혁 재판관은 절대 현재 8인 안에 9명은 맞지만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현행 법대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내용이고 좀 전에 권 박사 말씀하셨듯이 국힘이나 또 현재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이 재판을 더 끌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역 재판관이 들어와서 그 이유로 재판 변론 기일을 더 늘려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8인에 대해서 시간이 더 연장되길 바랬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였던 완전 좌편향된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서 다시 재판을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2주 정도 더 늘리고 하는 또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꼼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꼼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훌륭한 권 박사께서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관 이것을 우리 국민이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법권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우리 권 박사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꼼수라는 표현 입법에 대한 꼼수, 행정에 대한 꼼수는 우리가 이해를 조금은 할 수가 있지만 사법권에 대한 꼼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헌법재판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꼼수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겠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되고 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할 때부터 흠결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초헌법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놓듯이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더 보면 어제 선관위에 대한 부분도 그랬습니다. 독립기관이라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감사원의 감사는 누가 할 것이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제적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참고로 해서 일반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독립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주되 거기에 대한 행정 조직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게 똑같이 입법기구인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 부분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준 겁니다. 거기에 감사원이 일방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감사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그 자체적인 감사 기능에서 부족하면 그게 바로 사법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법권은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번처럼 그 문제를 감사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안 되니까 군을 투입하는 이 반헌법적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을 했고 그 실행 결과가 바로 내란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되지 않으니 지금 국민들이 의문점까지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는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서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말씀 나왔던 게 가족회사다. 지금 거의 뭐 엄청난 숫자의 그 불법적인 취업 문제로 가족들이 같이 운영된 회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선관위의 부패가 너무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헌법 기관이란 자체에서 견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균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패가 되기 마련입니다. 금 박사 말씀하시는 부정선거 부분과 가족을 불법 취업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불법으로 취업을 시켰던 당사자인 간부라든지 또 그 당사자인 가족의 부분은 이건 도덕적인 문제나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극우 유튜브라든지 심지어 우리 금 박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정도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했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까지 군을 헌법기관에다가 출동을 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예. 적어도 부정선거는 우리 권 박사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표를 모아서 각 구군별로 한 곳에 모으죠. 해운대는 백스코에 모으거든요. 백스코에 가면 권 박사를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도 나가서 참관을 하고 그리고 또 권 박사 반대의 지지를 하는 사람도 참관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관인이 누가 뽑습니까? 바로 후보 캠프에서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본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부패적인 부분이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때 그 숨기려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무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 그 자체의 기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첫 번째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세비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연임 제한도 시작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말을 하는 고위 관료들의 줄서기도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 포퓰림적인 그 정책에 대한 부분 또 남발도 없어지다 보면 정부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시점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 국민이 바라고 저 또한 권 박사 말씀처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다한 권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권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원내에 진출을 못했지만 진출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도 진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겠죠. 모든 현재 국회의원들도 보면 선거 과정에 보면 전부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까먹어요. 다음 4년쯤 되면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설명하겠죠. 아, 국회의원 내가 가보니까 힘이 너무 셉디다. 이번에 꼭 내가 당선되면 당선시켜주면 국회의원 힘 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죠. 권 박사님하고 내하고 들어가서 꼭 해결 좀 합시다. 아, 감사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공천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정치 개혁이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바라면서 이 정치 클래스 시간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홍 박사님 말씀에 이렇게 저희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네, 아무튼 그 오늘 주제가 이번 최종 변론에서 있었던 과정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실망이다. 그나마 그동안에
번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 또 양심에 있는 그런 표현을 나는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왔습니다. 예. 반대로 사과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나 모든 고난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번에 용산으로 돌아가면 모든 고난은 이제 총리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외치와 경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총리 중심의 이 대한민국 국정을 뭐 소위 말해서 이양하겠다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간 과정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과정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고 네, 홍 박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벌써 라디오 생방송을 마쳐야 됩니다. 그 말씀하셨던 네. 못 믿겠다는 말씀은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고박사님 저희가 라디오 예.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BBS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라디오 생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 라디오에서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은 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우문 박사님 무슨 말 하시려고? 우리 워낙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죄송하고요. 나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 절대 아닙니다. 예. 난 몰랐는데 찐윤인 것 같아요. 저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 이 독고다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정치 개혁이란 거는 항상 생각하고 네. 정치가 변해야지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 그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하나 봤습니다. 네. 그게 바로 김상욱 네. 의원. 앞으로 권 의원 우리 권 박사님 권 의원이 되려고 하면 김상욱 의원을 빨리 만나세요. 빨리 만나서 친하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김상욱 의원만이 보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건강한 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는 김상욱 의원으로 판단했고 네. 저는 김상욱 의원에게 공천을 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가 제일 궁금한데 차라리 자기 공천 이야기 꺼내십니까? 네, 아니 꺼내시면 제가 불리해지는 거 자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안 되죠. 자기 이념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천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자제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공천을 줄 때 외부 영입, 인재 영입이라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넣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의힘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그 당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굴러온돌이 박힌 돌 빼듯이 가는 상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분에게 공천을 주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자기들 같이 있는 한동훈 노인들. 대표가 공천을 줍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명태균 뭐 이런 분 자, 명태균의 거기에 또 김모 여사 제가 네. 명태균 분을 몰라서 이런 제가 이런 이 분들이 공천을 못 아닐까요?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저는 냄새가 나는 게 네. 명태균은 제가
어제 저희 그 당 지도부에서 말했던 김대엽이란 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요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대표의 한나라당 때 선거에서 네거티브 그 이해창 대표의 아들들 가장 민감한 그 군 병력의 문제.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끝내는 이걸 허위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허위를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기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졌죠. 네. 마찬가지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공작이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선거든 선거에서의 프레임은 선거 임박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구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서 법에서 결국은 밝혀지는 상황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네. 잘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저는 방송에서 뭐 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브로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브로커라는 말처럼 이 사람도 브로커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조기 대선을 바라보고 명태균을 특검을 올려서 어찌 보면 흠집내기 여권에 있는 잠룡들에 대한 흠집내기 용어로 보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분이 얼마큼에 대한 그 신뢰성을 가지는 부분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이 오늘 그 녹취로 그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 솔직히 기자들이나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녹취록을 전 국민들에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한다는 자체도 이거는 정말로 저는 부끄럽다 생각하거든요. 권 박사님. 네. 그건 참 현 시대적 감각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명태균이라는 분을 욕할 게 아니라 그 국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공공연히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구의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얼마의 뭐 비용 뭐 이런 부분들도 돌곤 하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로비라는 게 따라다녔습니다. 로비의 가장 큰 실체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바로 민감한 발언이십니다. 이 그 약간 국힘과 사드라는 소리고. 예. 국힘을 그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분을 오로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나쁜 사람이다. 브로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브로커라고 생각은 생각하고 들죠. 있습니다. 예, 들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걸 계기로 반성하고 정말로 새로 건강한 보수가 되기 위한 혁신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은 빛이 보이더라. 그 빛이 보이는 사람을 우리 권 박사는 따라가야 된다. 바쁘니까 빨리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저는 빨리 가세요. 이분에 대한 부분은 네. 보수의 가치도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부분이지 사람이란 게 튈 때가 있고 자 그러면 혹시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김상욱 의원 전화번호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천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네. 이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당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역시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권 박사도 지금 국힘 모든 뭐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분들과 다를 바 없는 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분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아니죠. 홍 박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치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탄핵 이 전국에서 이 혼란스러운 그 시간에 명태균의 특검법이라는 개념이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그걸 결정 내린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냥 그 현 상황만 바라보는 거.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게 이 현 상황을 바라본 데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 만약에 본인은 명태균에 대해서 그 특검법에 찬성을 했는데 차후에 이게 김대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놓아버리면 그 자기 입장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아무것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상인데. 아닌 상황이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목소리가 AI로 그러면 그러니까 변조한 녹취록에 겁니까? 한데도 알아보겠다는지 알아봤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목소리에 녹취록 났다 해서 사실은 지금 아니 저 정도로 명확한 음성이 전 국민에게 들려줬는데 그거조차도 부정한다고 아닙니다. 하면 부정하는 게 그 뭘 대통령과의 믿고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겁니까?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하고 통화했다, 누구하고 통화했다, 제 3자에게 누구하고 통화했다,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권 박사님 그러니까 이 보세요.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김상욱 의원님들 그분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고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 혼자서 열심히 건강한 보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자기도 조용히 그냥 따라가면 다른 사람 공천 받을 때 쉽게 공천 받을 거고 공천 받으면 또 울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저렇게 외로운 투쟁을 하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 권 박사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권 박사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로 건강한 보수라는 얘기를 앞으로 담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예, 싶습니다. 그 조언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정치 선배로. 저도 잘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김상욱 의원이란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당은 당규라는 게 있는 게 당에 대한 공당에서 공천을 받았었다 나온 사람은 일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 현황이거든요. 상황이고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움직이는데 차라리 입을 다물고 참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싸울 때는 자기가 입장적을 정리해서 나서면 되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저희 쪽에서 볼 때 건강한 보수라는 개념보다 이분에 대한 스타일을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대체 공천을 줬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정치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뭐 배울 점이 있거나 이런 생각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참고 사항이 서로 공유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내에서 이런 부류의 예전 정치에서 보면 네. 소외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어 왔습니다.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치 상황 내에서 이 소수의 목소리라든지 소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묵살하고 갈 것이냐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이런 정치인들 키워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 예전과 예. 비교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고 네. 저희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개헌 이 불씨가 조금 이제 짚혀졌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언급을 좀 하신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런 개헌 전국에 들어갔을 때 지역에서 봤을 때 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꼭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 우리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고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두 분 어떤 생각이신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홍 박사님께서 네. 그래도 부산 1번지인 해운대에서 네. 구청장을 하셨고 네. 4년 동안 그 경험 있으시니까 먼저 마이크를 부산 넘겨서. 1번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1번지. 그래서 부산 정치 1번지지 그 갑자기 대한민국 벽화를 1번지는 짚었는지 아니죠. 그거는 이해가 안 종로라든지 다른 쪽이죠.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나는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최종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책임 총리제를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다수는 믿지 않는다. 엊그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 뭐 언론사에 61%가 탄핵을 인용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헌을 한다고 하면 크게 나는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첫째는 이 개헌 논의가 이 국가적 아젠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네. 아젠다로서는 이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적 그 한계에 대한 보완과 제도에 대한 개혁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대립과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대립과 갈등에 대한 협력과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미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동력도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든 최 1번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안보와 평화 체제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개헌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방 분권 중에서도 재정 분권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지방 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따져보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2대 8도 채 안 됐던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제는 3대 7 정도까지 맞춰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6대 4 최소한 6대 4 정도는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의 수도권 중심 대한민국이 아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 정치 개혁은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늘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특위도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대통령 선출 방법에 대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5년 단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 이걸 어떻게 우리가 힘을 좀 빼고 분산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 제도를 선택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총리에게 권한을 분산을 하는 이번 집중 그렇죠 책임 총리제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만 했지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꼭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많죠. 그죠? 논란이 많지 네. 않습니까? 영남과 호남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천 문제도 있고. 예, 네. 공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영남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힘은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호남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호남 역시도 안 놀라죠. 놓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늘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해소하려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결정만 하면 될 정도로 연구 결과는 있는데 그걸 결정을 못하는 것 이걸 우리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지난번 선거 22대 총선 직전까지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아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네, 지금처럼 뭐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비율까지. 갈 거냐 아니면 뭐 준연동형 플러스 소선거구제에다가 그 구성을 해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헌에 나는 범위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바꿔야 될 게 참 많군요. 그죠? 그래. 우리 그렇죠. 권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하시기 전에 그 여론조사 중도 그 61% 놓은 거는 탄핵된다는 거는 중도층에서 물어봤을 때 이제 61%에 대한 여론조사 놓은 이제 그 응답층, 퍼센테이지고, 응답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응답층이 네. 이제 중도인데 네. 그 중도층이 어떤 형태로 이제 탄핵과 을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쪽에 이제 판단할 때 여론조사가 변동폭이 크지만 보수와 진보가 확실하게 민주당과 국회에 이미 엄연하게 지금 완전히 딱 나눠진 상태다 보니 지금 저희가 이제 볼 때도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실 합습 효과가 있어요. 너무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게 거구가 아니라 정말 보수가 살아야 되겠다는 국회의원도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지금 나서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즉 보수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우리가 말은 정말 보수에서 가기를 꺼려하는 광주 금남로까지 그 집회를 갔는데 그에 대한 호응도도 좋았고 광주 금남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거 제가 말씀하고 광주 금남로에 간 그분들이 그게 정상적인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닙니다. 분들은 10%도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우리 홍 박사님 또 이야기해서 정신 좀 또 차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끝나고 개헌 얘기 좀 끝나 해주시죠. 말씀드리면 네. 개헌 얘기인데 아니, 왜 금남로가 아니 튀어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예? 거구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이 부분을 방어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광주분들의 가슴 아픈 걸 또 한 번 아닙니다. 찌르네. 지금 광주 금남로에 갔을 때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전남대학교 학회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 밥 먹는 그 식당을 찾아봤을 때 정말 판자촌이 보이기가 너무 발전을 못했네라고 생각한 게 이 정치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후기로 놓은 게 금남로에 집회를 하고 나서 젊은 층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강주에 이렇게 발전을 못한 걸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강주에 계시는 젊은 층도 이에 대한 왜 이렇게 발전을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 강주가 이렇게 발전 못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게 누가 문제냐? 그러니까 또 이게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번에 대전도 광주도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거구다, 극좌다라는 이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 극자와 극우로 이념 대결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극우가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38% 지키자가 40%대로 올라간다는 자체는 지금 국민들 보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도층에서 하셨던 61%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것도 싶어요.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요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잠시만 네. 앞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답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습 효과, 학습 예, 효과. 예. 답습이나 학습이나 그게 그건데 단어의 차이. 자, 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네. 왜냐? 그때 당시에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보수층에서 모두가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초헌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척 동자도
하늘에 떠 있는 달조차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가 잠깐만 개입을 이렇게 가는 하면, 게 지금 말씀드리. 자, 권박사님 잠시만요. 네, 저희가 끝장 토론을 하고 싶은데 계속 길어지면 조금 지금 상황이 제가 오늘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박선원 의원 지금 이하고 지금 11명의 간첩의 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개헌 때문에 이래서 제가 결국 그거는 참고 권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도 간첩 얘기하네. 결국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냥 간첩법 개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1명이 된다는 자체는 자, 좋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그건- 많다고 보는 그건 거죠. 공부를 저희들- 좀 더 하고 네, 오세요. 저희들 이 야, 얘기는 공부를 학생 운동 때 하고 저도 92학번인데 그 학생 운동 때 하고 이 이야기는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 네. 방송하면서 나눠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개헌 얘기 해주시고 예. 저희들 22분에 예.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제가 너무 흥분해갔습니다. 2분 30초 마지막으로 발언 드려도 되겠죠? 개헌 아니 관련.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아까 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이제 홍의 그 박사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네. 저도 볼 때는 지금 아직 덜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7 체계에 대한 87년 만들 때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고 정치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말뿐이다. 행동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그 전국에서 이제는 정치 개혁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에 대한 부분가 지금 대통령 단임제를 할 거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어요. 대통령 단임제는. 근데 미국은 4년 중임제에서 중임제를 가는데 이원 집정 원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국방 의무, 국방하고 외교, 그다음에 총리는 내치를 신경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선 캠프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대통령이 나는 국방하고 외교만 신경 쓸래. 그다음에 총리에게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댔을 때 반발이 좀 있었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외국 많이 나간다고 난리고 외국 가서 실적이 뭐 있냐 막 난리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나름대로 좀 권력을 내려놓으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면 저희들 개헌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이 상황 속에서 나올 것 같아서 이 주제는 매 시간마다 한번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아시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하면 네, 한 말씀 잠깐. 예, 네. 부산, 경남, 울산에 6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생존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마지막으로 5.18과 그 6.10 그 항쟁에 대한 부분이 군인들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썼던 거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박사님, 요거는 정말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내란 계엄 이게 누가 앞장섰습니까? 대통령이 군인을 앞세웠죠. 이건 바로 군인을 통한 군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라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뜻이었다. 자, 요것만 말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죠. 왜냐하면 꼭 지금 그렇게 꼭 쏘아붙여놓고 마무리하시면 왜냐면 되는 여기가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를 비워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스튜디오 비워드리고 다음 주에 이 격렬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